그 세계적 흐름을 읽는 데서 가장 중요한 나라가 있어요. 미국과 중국입니다. 시대적 흐름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중국이 왔기 때문에 좋아하든 싫어하든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그 흐름을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시진핑 정부가 공동부유를 또 비치를 슬로건을 꺼내 들면서 이 중국이 보통 이제 지금 처한 문제가 고성장 단계에서 성장 속도가 떨어지면서 불평등이 좀 심화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그러면 이런 불평등이 과연 국영 기업을, 그러니까 기존의 뭐 민간 기업들의 지배주주로 공산당이 되는 것만으로도 해결이 될까요? 되게 좋은 질문 하셨고요. 제 관련 내용을 많이 보신 것 같아요. 네. 그 질문은 되게 보통 하는 사람 많지가 않아요. 워낙 어려운 내용이 돼서, 그리고 자체 정말 중국 특색을 보여주는 표현인데요. 사실 중국은 78년에 개방했잖아요. 등소평이 흑묘, 백묘 이론에 따라서 먼저 잘 사는 사람 먼저 잘 살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동부연해 지역을 시범 개방 지역으로 해가지고 동부연해가 우선적으로 특히 심천 같은 지역이 특구로서 가장 먼저 발전해서 오늘날 심천의 기적이 만들어졌고, 이제는 세계 어느 도시에 비해서도 부족하지 않은 거기 화웨이나 다 거기 있어요. 핵심 기업들 다 심천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시로 성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확 커진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는 빈부격차를 허용하면서 선불원이 지배적이었고요. 그 과정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시장경제 메커니즘을 더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잘 되도록 제도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그게 중국의 짱저민, 강태민 시대와 후진터, 허금도 시대가 20년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1992년에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이 표현을 헌법에 기록을 해서부터 2012년에 시진핑이 올라오기 전까지가 중국의 황금 고속 발전 기간이에요. 20년. 특히 2001년에 WTO에 가입을 하고 2002년에 후진토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후진토의 2001년부터 2012년은 중국이 세계 G2로 성장을 했고 가장 고속으로 발전했고 중국의 세계적 부자가 가장 많이 나왔던 시기입니다. 2001년부터 2012년 사이에. 그게 알리바바 나왔고 중국의 소위 말하는 BATJ, 바이두, 알리바바, 징동, 디디 주식 뭐 이런 게 나왔단 말이죠. 근데 2012년에 누가 올라오냐면 시진핑이 올라옵니다. 근데 시진핑 올라부터 맞닥뜨린 거시경제 환경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후진토까지는 주로 시장경제 메커니즘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게 사회주의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누가 경제의 주체냐면 국유기업이에요. 국유기업이라는 게 뭐냐면 이 자원들이 다 국가계라, 우리 생산 요소 있잖아요. 노동, 토지, 그렇죠? 자본, 기술, 이런 생산 요소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나라 거예요. 나라가 통제를 하다가 이게 시장경제 메커니즘을 하다 보니까 이게 민영기업이 나오면서 자원을 이 민영기업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그렇죠. 그렇게 분배가 갈 수밖에 없대서 민영기업이 확 커지면서 국유기업에 느끼기에는 자산이 손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 국유기업된 게 다 민영기업으로 갚버린 거죠. 예. 원래는 태생이 국유기업인데 민영기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국유자산 손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후진토 때 만들어진 게 뭐냐면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자 이렇게 하자. 운영은 민간기업이 효율성이 있으니까 운영은 민간기업이 하도록 하고 우리는 자산이 유실이 되는지만 잘 체크하자라는 게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하는 일이고 자산관리자로 나선 거예요. 중앙공산당 정부가. 그래서 운영은 민간이 와서 해도 돼요. 그래서 나눠 먹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식제 회사, 주식제라는 게 하면서 지분을 태우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뭐 민간 지분이 들어와야 되고 국유 지분이 들어와야 되고 하고 이래서 그 다음에 자산은 중국 국가에서 우리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산만 우리가 잘 관리하면 된다 이런 식이에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 힘이 가장 세고요. 했다가 2012년에 시진핑이 올라옵니다. 근데 맞닥뜨린 국내 거시경제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면 성장이 이미
고성 성장이 이제 불가능해졌고요. 그 다음에 중국 국민들이 돈이 다 부동산에 묶여 있어서 소비도 올라갈 수도 없었고, 그 다음에 산업구조 조정이 고첨단 쪽으로 가야 되는데 돈들이 계속 빠른 돈만 추구하다 보니까 이게 이쪽으로 이게 정책 방향이 잘 안 먹히는 거예요. 사실 시진핑이 올라와서 바로 한 게 산업구조 조정이에요. 근데 안 먹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짧은 돈만 벌고 부동산에서만 돈 벌고 이렇게 하면서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그 민간기업이 돈이 많아졌으니까 자본화가 돼 있잖아 이미. 그래서 난 돈이 있는데 해외에 나가서 별장 사고 해외에 나가 투자를 하고 해외가 다 내 자녀들 다 해외 보내고 해외 다 내가 나중에 갈 자리까지 다 만들어 놓고 이러니까 말을 잘 안 듣는 거지. 언제든지 나갈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러니까 시진핑이 올라와서 하는 말이 후진토 때는 관즈잔 자산을 관리하겠다라 표현이거든요. 후진토 시대는 이제는 시진핑이 올라와서 하는 게 관즈번 자본 관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본 관리사로 되겠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자본가가 되겠다. 민간이 자본가가 되게 하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누구나 다 그렇잖아. 돈 있는 자가 목소리가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가가 되겠다 해서 시진핑이 지금 10년이 거의 됐는데요. 시진핑이 10년은 국진민퇴. 주로 국유기업이 시장의 메인 플레이가 되고 민영기업은 support, 보완하는 보조 역할. 영화를 놓고 말하면 주인공은 국유기업이고 민영기업은 조연. 예, 조연. 이렇게 보시면 네. 아마 이해가 맞으실 겁니다.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후진타오 시대 사실 많이 또 지적됐던 게 국영기업의 비효율성을 이제 개혁하기 위해서 국채 민진을 한다. 이제 그랬죠. 많은 구조였는데 그렇다면 다시 이제 국진 민퇴가 돼버리면은 네. 결국 민간 영역이 할 일을 국영기업이 많이 또 시대에 맡게 된다는 말씀이신데 과연 이런 노동과 자본, 토지기술, 데이터 같은 이런 주요 생산수단을 모두 공산당이 이제 지배주주로서 다 거머쥐게 되면 과연 제2의 마윈 같은 혁신가가 탄생할 것인가 의구심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중국 경제에 대해서 되게 암울하게 보는 사람이에요. 저는 미래에 대해서 왜냐면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역할이 너무 크거나 국유라는 개념, 어느 나라나 다 국유라는 개념이 있어요. 한국도 공사가 나라에서 하는 거잖아요. 자본주의에도 국유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국유라는 게 들어가게 되면 아킬레스건이 한계가 뭐냐면 주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국도 똑같아요. 저기 여의도 보면 주인이 있는 금융기업이 잘하는 거지 주인이 없는 데는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은 국유기업 표현을 뭐라고 쓰냐면 국민의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국유기업은 국민의 것이다. 표현이 너무 좋아요. 근데 네 거면서 내 거면서 우리 모두의 것이에요. 근데 이 말은 이쿠어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거 하니까 주인이 없으니까 누가 그 효율성을 책임질 것이며 문제가 터졌을 때는 책임자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거기에 국유기업의 이사장이라는 거 다 공산당 간부고 행정 직함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 국유기업을 운영하는 기간에 국유기업의 목표는 이익 극대화가 아니에요. 국유기업의 역할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익도 내야 되지만 그 사회 안정도 해야 되고 얘네들이 복제도 책임져. 너무 역할이 많은데 이 극대화 유일한 역할이 경영이 잘못되면 내 책임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다 목표 함수가 너무 많은데 내가 어떻게 다 잘할 수가 있냐. 그렇기 때문에 국유기업의 이사장들이 일을 못해도 책임을 안 져요. 이런 경제가 만약에 메인 플레이가 되면은 그 효율성을, 국가의 효율성을 누가 담보하냐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계속 쾌일촌이에요. 도대체 제가 사실 지금 그래서 책을 몇 번 썼다가 이렇게 두껍게 썼다가 또 쫙 버리고 또 다시 쓰고 해요. 딱 버리고 또 다시 쓰고 또 쫙 버리고. 왜냐면 제가 지금 책을 쓰는 목적이 뭐냐면 앞으로 30년, 50년 중국을 바라보고 싶은 거예요. 안경 투시를 하는 것처럼. 그러려면 앞으로 중국의 어떤 큰 발전을 촉진하는 게 뭐고 저해하는 게 뭐고 결국 스토리가 어느 쪽으로 더 가냐 그렇게 가게 되는 논리적 근거가 어디에 있냐를 보려면 이게 층층이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파고들수록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무조건 미국식 자본주의가 답이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다 아시겠지만 미국식 자본주의는 역사에서 이미 다 증명이 됐어요. 왜? 정기적인 위기가 오는 겁니다.
계속 거의 10년 단위로 위기가 발생하잖아요. 자체의 한계가 있어요. 역시. 근데 중국 경제도 자체의 한계가 있어요. 도대체 세계 최적화 도로는 어느 거냐? 저는 표준 답안이 없다고 봐요. 각 국가별로 다 답이 다르다고 보는데요. 저의 연구 대상은 중국입니다. 근데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이 공동부율은 되게 듣기 좋아요. 근데 저는 걱정이 공동부유를 외치다가 공동빈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중국 경제학자들로 절반으로 쪼개져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이 이런 거죠. 지금 빵을 키우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먼저 나눠주는 게 중요하냐? 분배가 우선이냐? 성장이 우선이냐? 질문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중국의北大의 이런 짱웨이 이런 교수 같은 경우는 빵을 키우는 게 우선이라고 이런 시장주의자 조직이고요. 분배가 이제는 너무 빈부격차가 커져서 소비가 일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는 한쪽에 밀려져 있던 자원들을 분배를 통해서 균형을 해서 해야 성장이 다시 일어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근데 그게 성장이나 분배가 지금 중국이 논하기 전에 저는 해결해야 되는 게 중국이 가고자 하는 길이 뭐냐가 우선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Who are you? 사회주의 시장경제란 표현을 썼는데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뜻은 알죠. 제가 여러 번 해석을 했잖아요. 네. 뭔지를. 하지만 퀘일천이라는 거예요. 네. 결국 중국인들이 직접 네. 어디로 갈지를 결정해야 답을 찾아야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6중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네. 시진핑의 장기 집권 가능성을 이제 길게 높게 네. 보시는 상황에서 네. 그럼 6중 전에서 뭔가 또 이번에 11월에 그렇죠. 새로 나올 내용은 어떤 건가요? 6중 전에가 아마 네. 아까 앞에서 우리가 쭉 이어왔는데 네. 중국이 어디로 가고자 하냐. 저는 굉장히 지금 주목하고 있고요. 이 답을 찾는 데서 하나의 어떤 시발점, 어떤 흔적을 읽을 수 있는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회의가 6중전회예요. 6중전회에서 우리가 키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지를 봐야 돼요. 예를 들면 기존 로선에 대한 중국의 지금 1세대가 모태동 로선이잖아요. 모태동 사장. 그 다음에 등소평 일원이라고 해요. 그게 2세대 영도자. 그래서 원래는 3세대가 강태민, 4세대가 후진터, 5세대가 원래는 시진핑 이렇게 5명인데, 네. 18기 6중전에서 시진핑 사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그게 모태동 사상이라는 중국의 사상이라는 표현이 되게 가장 높은 뜻인데 시진핑 사상이라는 중국 특색의 시진핑의 중국 특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사상이라는 단어를 쓰는 바람에 많은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러면 모태동과 시진핑의 하나의 등급이 레벨이 아니냐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시진핑이 사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것처럼 이번에 6중전에서 키포인트가 이런 기존의 로선에 대해서 재평가가 있냐. 예를 들면 등소평의 개방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나오냐. 문화대혁명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나오거나 언급이 있냐가 아주 중요한 흔적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화선이 될 수가 있고 도화선이라도 어떤 느낌을 알 수 있는 방향을 읽을 수 있는 하나의 코드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 결이라는 게 나오는지를 봐야 돼요. 중국 공산당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혹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오다가 어떤 때 곤혹스러울 때 있잖아요. 예. 여기를 가야 되나 저기로 우리 인생도 그런 게 있잖아요. 각자가 살다가 갑자기 내 인생에 대해서 퀘스천을 하게 되고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내 인생의 방향이 맞을까? 이런 시점이 누구나 오잖아요. 예. 나는 어디로 앞으로 가야지? 기업도 발전하다가 어느 단계 오면 그 시점이 와요. 우리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지? 규모가 커지다 보면 이런 헷갈릴 때가 오거든요. 국가도 똑같습니다. 지금 중국이 그 시점에 온 거예요. 앞에서 Who are you? 이것은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으면 앞으로 중국이 92년도에 등소평이 남순 강화라는 거 해요. 네. 그때 왜냐면 중국이 78년에 개방하면서 그때 제가 중국에 있을 때인데 거기서 공부할 때고요. 또 대학도 졸업할 그런 시점인데 그때 그걸 엄청 사회적 논의를 했어요. 우리는 성씨가 자본가야 사회주의가야 중국어로 姓社 还是姓支 제가 번역하면
중국 국내에서 이론학자들이 막 토론한 게 뭐냐면 우리는 성씨가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예. 그렇게 번역해 드리는 거예요. 네. 그때 이미 한번 혼란이 온 거예요. 그래서 등소평이 심천에 갑니다. 그 유명한 남순 강화를 해요. 그럴 때 표현을 이렇게 해요.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중요하지가 않다. 우리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다. 자본주의에도 시장경제가 있지만 사회주의에도 시장경제가 있을 수 있다. 자본주의에도 계획경제가 있고 사회주의도 계획경제가 있다. 그래서 성씨가 자본주의냐 성씨가 사회주의 중요하지가 않다. 우리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한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 시점이 지금 또 온 겁니다. 지금. 그래서 육중전에서 또 어떤 이런 표현이 그래서 보통 이럴 때는 중대한 일이 있을 때는 중국에서 무슨 표현을 역사 계리를 해요. 역사 계리를 하는 게 왜 하냐면 기존 거를 총화를 짓는 결론을 하고 앞으로 어디를 가자 이런 중대한 방향을 할 때 역사 계리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지금 중국 공산당 역사에서 21년에 만들어졌잖아요. 지금 100년의 역사인데 3번 역사 계리가 두 번 역사 계리가 만들어졌어요. 제일 중요한 시점에 어디로 가야 되냐 할 때 그게 45년도였어요. 45년도는 왜 되게 공산당 운명을 결정한 중요한 시점이냐면 러시아 공산당이 주로 중국 공산당을 도와줬는데 노선상에 결렬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모태똥이 사상이 그때 수립이 돼요. 모태똥이 딱 말합니다. 저는 국제공산당 연맹하고 국제공산당 연맹 흔들리지 말자. 우리 중국 공산당 특색의 길을 가자라는 게 40월의 역사계리에서 만들어져요. 그게 제1차 역사계리.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자체 역사계리를 만들어서 독자로선을 걷고요. 그 독자로선이 뭐냐면 국민당하고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국민당이 그때 항일운동 할 때인데 국민당은 타협을 하자는 거고 공산당은 타협을 안 하고 계속 항일운동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싸워요. 사실. 그래서 그때 그 역사적 관점에서 공산당 길이 맞았던 거고요. 그 다음에 81년도에 2차 역사 계리가 일어나는데 81년도에 그겁니다. 이게 개개방을 해야 되냐 역사적 여기서 기존 문화 대혁명과 모태똥이 공로에 대해서 재평가를 해요. 그래서 개개방 가자 노선이 만들어지고 등소평 이론이 확립되는 게 81년에 그때 역사 계리가 만들어진 게 2차 역사 계리고요. 지금 또 중국이 똑같이 갈림길에 섰어요. 어떻게 가야 되나? 우리 보기에도 지금 외국 사람 보기에도 지금 중국이 헷갈리잖아요. 왜 저러지? 도대체 뭐야? 어디로 막 판단이 그래서 미국 오피니언리를 갈렸어요 이견이. 중국은 어제는 지금으로부터 어제는 지금까지 잘 왔는데 어제는 쇠퇴의 길로 간다라는 학자들이 있고 또 미국도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이게 오히려 중국은 사회시장경제 장점을 잘 발휘해서 정말 앞으로 영국의 뭐 CBR 같은 데는 앞으로 2028년, 30년에는 미국을 조언한다는 긍정론자들이 있고 지금 그러니까 세계 학자들도 헷갈려요. 도대체 중국은 누구냐? 어디로 가냐? 근데 중국 자체의 경제학자들도 지금 의견이 헷갈려요. 그래서 지금 정말 중요한 역사 계리, 그러니까 지금 공산당의 계리가 앞으로 중국의 또 40년, 50년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육중전에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 특히 역사 계리가 만들어지냐, 그 표현이 뭐냐는 시진핑이라는 사람을 다시 재규명하고 앞으로 가야 되는 방향을 우리가 느낌을 읽을 수 있는 어떤 그 하나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45년에 1차 역사결이, 81년에 2차 역사결이면 40년에 한 번꼴로는 역사결이가 나오는 거. 네, 그렇잖아요. 사람이 나올 시종인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사람이 살다 보면 40이 불억이라고 하잖아요. 40 불억이나 불억이라는 게 헷갈리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결국 최근에 또 교수님께서는 미중 경쟁에 일단 당분간은 냉전 아닌 양전이다. 그래서 콜드워가 아닌 쿨워로 갈 거라고 말씀하셨고 완전한 별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신데 특히 뭐 신장 위구르나 뭐 홍콩 관련 발언을 통해서 뭔가 이 가치 동맹으로 자꾸 엮으려는 동맹국들을 규합하려는 모습을 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중국 공산당은 어떤 위기의식을 갖고 어떤 식으로 좀 그런 이런 가치 동맹을 좀 해소하려는 뭔가 의도가 있나요? 일단 량짠이라는 표현을 쓰는 걸 봐서는 정말 대단하세요.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웬간해서는 할 수가 없는 질문인데 제가 늘 많은 분들이 중국하고 미국 관계를 다루면
냉전이라는 표현을 쓰지 량전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그래서 아마 일반 시민 보시는 청취자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냉전이라는 거는 아예 안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구소련하고 옛날에 미국이 자체의 동맹국을 구축을 해서 두 진영이 아예 경제 관계가 아예 없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량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량짠이라는 건 뭐냐면 싸울 땐 싸우고 협력할 땐 협력하는 관계예요. 그게 특히 바이든이 원하는 관계예요. 바이든은 늘 말하지만 인권과 민주 이쪽에서는 중국은 우리의 적일 정도로 같이 절대 갈 수 없는 적이죠. 실제는 완전히 다른 노선이니까. 그렇지만 기후협상이라든가 북한 문제, 이란 문제 이런 데서는 협력 동반자여야 된다라는 거고요. 미래 4차 산업 경쟁력 영역에서는 우리의 전략적 경쟁자다. 우리의 위치를 위협하는 경쟁자다. 이렇게 지금 정의를 바이든이 명확히 했어요. 중국에 대해서. 이게 량짠이라는 의미예요. 만약에 중국이 완전히 적이고 안 논다면 이런 표현이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적하고 협력을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바이든 쪽의 논리고요. 중국 쪽은 량짠은 제가 쓰는 표현이 중국 정부가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렇게 말을 한 거고요. 근데 중국 정부는 뭐냐면 량짠은 그러니까 미국한테 이런 거예요. 너의 노선을 명확히 해라. 우리를 적으로 규명하면서 우리하고 협력하겠다고 외교에서는 이런 문제가 존재할 수 없다. 이게 중국의 노선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존 케리가 북경을 방문하면서 그 왕위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왕위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파리 기후 협정 이런 기후 협력도 좋은데 이걸 우리 두 나라 간의 외교 틀 안에서 하자라는 거예요. 이 말을 번역하면 그거예요. 너네 먼저 우리를 적이냐 아니냐 그걸 뭐 명확히 해라. 적인데 왜 너하고 기후 협력이니 뭐 협력할 게 없다 이런 거고. 그런 뜻이에요. 근데 존 케리 간 이유는 뭐 민주나 이런 데서는 너는 우리 저기 진영이지만 그래도 기후나 이런 국제 문제니까 협력해야 된다 이런 식인데 중국 정부 입장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이 역시 두 나라 외교 안에서 외교라는 건 뭐니? 친구야 적이야 아니면 뭐야 이렇게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중국 정부는 내내 로선을 명확히 해. 너네가 말하는 그런 거 있을 수가 없다. 우리를 왕따시키고 5G 연맹에서 왕따시키고 반도체도 수출 못하게 하면서 우리하고 협력하겠다고? 이런 일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민주나 인권을 내세워서 맨날 우리를 공격하는데 없다 이거예요. 이게 중국의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같이 못한다는 건데 이번에 그 화웨이 딸 몽환조가 불려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뒤에 뭔가 미국이 거기에 있었어요. 이게 미국과의 그게 뒤에 없었으면 몽환저가 안 왔을 거예요. 못 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가 참 퀘스천인 거죠. 뭘까? 그게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 걸 보면 량짠이 맞죠. 그렇죠? 그러네요. 네. 몽환조 석방의 대가로 미국이 얻어낸 건 무엇일까? 네, 그게 퀘스천이죠. 이게 당분간 좀 관망을 할 포인트 같습니다. 뭐 최근 한국인들을 보면 이제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로 상당히 또 반일도 있지만 반중 감정도 꽤나 높아졌다는 뭐 이제 보도가 있더라고요. 뭐 이에 대해서 중국 지도부는 좀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까? 사실 중국에서는 이걸 논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요. 이 일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 대부분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맨날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은 게 근데 이해는 해요. 한국 기업들은 이게 자기네 그 매출하고 연계되는 거니까 관심 가질 수도밖에 없고 근데 제가 사실 중국 가서 확인하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 한국 콘텐츠 기업들 있잖아요. 게임 회사. 그래서 제가 문화부에 제가 마침 그때 세미나가 있었어요. 문화부에 발표하는 거. 그래서 마침 그때 문화부 국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야, 한국 기업들이 게임 팔으려면 진짜 안 주냐.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또 실제 한국 기업 업체가 판호도 받았어요, 실제.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또 관심도 없고요. 나라가 크다 보니까 자체 거기는 성이 한 개 국가고 워낙 거리가 또 멀리 떨어지니까 또 자기 일상생활이 바쁘지 이런 데 관심 없는 사람 대부분 몰라요. 보통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는 건데 사실 한국처럼 이렇게 이슈가 되지 않고 관심도 없고 그리고 실제 중국이 필요하다면은 줘요. 그게 게임이든 만약 중국 판단 보기에 이게 중국에 필요하다 이러면 주는 거고요. 특히 기술적으로 이런 게 중국에서 배워야 될 게 있다 이러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너무
뭐라고 하지? 그것 때문에 못하는 것처럼 말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뭐 어려움은 있겠죠. 그렇지만 못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또 어떤 기업들한테는 공평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글쎄요, 이거는 워낙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 현실적으로도 또 있는, 그리고 또 사실은 느끼는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은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이 워낙 방문한다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잘 풀릴 거라 이런 시장이 막 반응하고 이랬는데 글쎄요, 뭐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힘든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일단 네. 뭐 국내 주식에서도 네. 중국이랑 상당히 관련된 네. 주식이 많다 보니까 네. 언제쯤 과연 한한령을 완전히 또 해소를 해줄 것이냐가 네. 또 궁금하거든요. 어제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는 누굴 편이 드는 게 아니고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중국에서는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네.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는 빨리 양국 정상이 서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기대하는 거죠. 네. 저희 교수님께서 또 바쁘신 와중에 저희 자이언트 TV를 찾아주셨는데 저희 자이언트 TV 구독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시대적 운명을 개인이 운명이 이룰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꼭 기억하세요. 한번 크게 움직이는 시대적 운명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하는 자는 그 시대적 운명을 잘 타면 세계적 어떤 성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흐름을 읽는 겁니다. 세계적 흐름. 근데 그 세계적 흐름을 읽는 데서 가장 중요한 나라가 있어요. 미국과 중국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미국을 잘 아시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중국을 옆에 있는데 잘 모릅니다. 근데 중국이 적이든 좋아하든 싫어하든 시대적 흐름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중국이 왔기 때문에 좋아하든 싫어하든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그 흐름을 이룰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적 흐름을 타기 위해서 현금을 딱 갖고 있다가 그 시대적 흐름에서 성공하는 인생이 펼쳐지게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도 시대의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미국, 중국 둘 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도 또 알찬 콘텐츠로 저희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이언트 TV의 강덕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